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혜입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 정책 보고서를 내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또 군의 정예화를 위해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아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서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저런 여론 엇갈리는데요. 이 시간 관련 쟁점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영을 넘어 꾸준히 거론됐던 이슈인 모병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제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 현실을 감안할 때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투력과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문제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 또한 첨예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이 신중해야 될 병역에 관한 사항을 총선을 앞두고 총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과연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인지 모병제 논의 이제는 시작해야 할 시점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병제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네 분의 출연자 함께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은 근래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가세한 분이죠. 백경훈 청사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모병제인데요. 민주연구원이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보고서를 내면서 상당히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모병제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 준장께서 어떻습니까? 모병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5년이 되면은 인구 절벽에 의해서 현재 국방 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 병력 50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만이 모병제를 시작하고 12년이 된 올해 겨우 완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도 10년 후에나 모병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는 병력 유지가 안 돼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 논리만 얘기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되는 방안을 찾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모병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당장 준비해야 될 필수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께서는요. 네, 모병제는 언젠간 우리가 가야 될 필수의 길이죠. 그러나 이제 시기와 여건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정당 싱크탱크에서 이런 안을 내놓는 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생뚱맞다고 그럴까요? 엉뚱하다고 그럴까요? 두 번째로는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생뚱맞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원인과 처방이 완전히 서로 달라요. 무좀 환자한테 감기약을 주고 감기 환자한테 무좀약을 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 군을 병력을 조정하는 문제는 안보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인구 절벽과 연관이 되느냐. 인구가 줄어들면 복무 기간을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처방과 원인을 분리하고 있어서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모렴치하다는 것은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나빠져 있고요. 또 지금 군에서는 군대는 양보다 질이다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안보 교육은 없애고 있고 추적 개념도 없애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보 상황에서 정치권이 지금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 표 계산에 민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좀 상황적으로 봐서는 모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을 꺼내셨는데요. 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위원장 어떻습니까? 네, 저는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2021년부터 저희가 전환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030년, 40년이라도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지금부터 논의를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가지 정도의 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 지금 현재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사실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무연장 얘기하셨는데요. 복무연장 같은 경우는 국가 어떤 뭐 통수권자도 일지라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예화된 군대, 그리고 현대전에 맞는 군대, 그리고 현재 현대화되는 이 군사 무기 또한 숙련도를 갖기 위해서 30개월에서 40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복무기간은 18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도 모병제 실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경제 둔화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또 2년간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감으로써 경력 단절도 발생하고 있고, 군대 다녀옴으로써 또 7년이나 보통 사회 진출 기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은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환 논의 시작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사회 갈등 비용입니다. 그동안의 남녀 간의 갈등, 병역 기피, 또 경력 단절 등의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갈등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갈등 비용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여러 쟁점을 좀 미리 꺼냈습니다. 백경원 대표 어떻습니까? 뭐 여러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김정은과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북한과 풀지 못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섣불리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인구, 교육, 뭐 노동, 산업, 경제 그 어떤 문제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1번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병제 이번에 꺼냈던 보고서의 가장 일차적인 배경은 아마 인구 절벽 관련 얘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호 박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모병제다, 생뚱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구 절벽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요. 2019년 현재 33만 명 모병 자원이 있는데 2025년이 되면은 22만을 줍니다. 2040년이 되면은 16만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현재 같은 징병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로 이 복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여성을 징집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은 모병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모병제로 전환해서 강군을 만들고 국가 안보를 달성했습니다. 예,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든가 또 여성의 징집 관련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징병제를 하죠? 인구가 적어지면 징병제를 못 한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논리인데요. 그 성립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6개월, 3개월 늘리면 바로 그 충족이 되는 부분을 인구가 줄어들어서 징병제를 못 한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징병제가 없어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 그러나 각국마다 사정이 다른데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징병제를 하다가 최근까지 한 70개국 이상이 징병제를 다 폐지했어요. 모병제로 가고 있어요. 그건 다 맞아요. 그런데 국가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70개국 정도가 여전히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들겠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네, 저는 또 좀 반대 패널 측에서 좀 자꾸 징병제만이 국방력을 강화는 아니고 모병제는 약화는 아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보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국방력이
혹은 분단 상황이 아닌 국가에선 안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징병제 시행하는 국가 10개국인데요. 10개국의 예를 방금 스위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모든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인구 1000만 이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국방력이 강하다는 나라 한 30여 개국, 상위 30여 개국만 꼽아서 봤을 때 대부분 다 모병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예강군 만들어야 되거든요. 50만을 가지고 만약 저희가 정예강군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되고 인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병력을 보병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이 보병을 기계화 보병 만들고 현대 보병 만들면서 줄이면서 정예화해야겠죠. 예를 들면 지금 재래전 뿐만 아니라 생화학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KD1이나 혹은 판초이 있고 생화학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모든 병사들 뼈와 살이 녹아내릴 텐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해야죠. 저는 모병제가 이 전환할 수 있는 그 첫 시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점령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병 위주의 전쟁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전투기로 가서 폭격 시작할 거고요. 제공권을 장악한 나라가 모든 군사 기지를 초토하면서 날아다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을 현대화하자는 것과 이 이제 병력을 감축하는 거랑 저는 전혀 다른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여러 나라의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핵을 김정은과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지금 현실을 두고 봤을 때 그러면 적정한 그런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을 엄연한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적정한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지 이게 단순히 모병제냐 징병제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의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장경태 위원장이 나라의 규모라든가 인구 적정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비교했을 때 모병제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 혼란스러워졌고요. 인구 적은 나라들이 징병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도 갈등 비용을 해결한다. 또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모병제를 하면요. 잘난 집 자식들은 안 갑니다. 군대.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군대 가기 쉽고 국민 개병제도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국민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갈등 비용이 오히려 해소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모병제하고 관련이 됩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기업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데 그 사람들을 군대로 보낸다니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강군 얘기하셨잖아요. 네. 군사력은 양이 아니고 질이다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 장군님이나 저나 우리 안보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다 옛날 예적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군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양적인 면도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사단 숫자니 뭐니 우리 산악지대니 이런 거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의 군사력, 군대 숫자가요. 러시아군보다 많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네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네. 거기까지만 하고. 아니 우리 또 이제 진 장군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또 필요성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의견의 차이가 보니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정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거기다 인식차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모병제가 논의된 것은 인구 절벽에서 시작됐지만은 사실은 국방 개혁하고 군 특성하고 병역 제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병력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전쟁에 맞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은 사이버에서 한 50% 전쟁을 하고 나머지 한 50%는 물리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물리로 전쟁도 병력이 하는 게 아니고 현대화된 장비, 무기, 정밀 폭격기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작게 5027이 약 120일 전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120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은 약 7,500조 원의 손실이 생기고 150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워킹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대 전쟁에 맞게 사이버에서
또 정밀, 폭격, 장비로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병력이 중요치 않습니다. 병력은 줄어도 훨씬 더 강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의 관련 전문가분이 일단 답해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예. 해명부터 병력과 지금 현대전과의 관계, 현대 안보의 네, 관계 예,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모병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병제 준비해야죠. 2030년부터 하게 될지 언제부터 하게 될지 그는 이건 지금 국민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고요. 전문기관과 군에서 내밀하게 계속 대비하고 준비하면 예, 예. 되는 겁니다. 제가 모병제 준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모병제를 국민 앞에 던져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진 장관님 말씀하신 얘기도요. 원론적으로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예, 뭐 첨단 무기가 먼저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는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북한이 대병력주의를 유지하면 우리는 거기에 절반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지상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죠. 민사작전 같은 걸 펼치면요. 수십만 군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원론적으로 다 맞지만 지금 한반도 여건에서 우리 병력을 줄이는 모병제, 병력을 줄이는 국방계획은 옳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네, 겁니다. 백경원 대표 예. 아까 우리 한반도 분단 상황, 안보 상황 관련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또는 현재의 징집, 징병과 모병제 관련 논의 주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북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또 여전히 많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병력은 계속 그 적정 수준은 유지는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그 병력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제 병력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이제 그런 북한과의 그런 상황 속에서 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예. 북한군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하자면 북한 군대는 지금 양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대량 살상 무기 부분은 이미 북한이 세계 강대국 반열에 핵 보유 국가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대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쪽 부분은 사실 우리보다 질이 많이 떨어져요. 전체적인 지금 북한군 규모가 128만, 예, 120만 뭐 정도. 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양쪽 다 대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첨단 무기로 우리가 어떤 첨단 능력으로 북핵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북핵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아래쪽 부분은요. 북한이 대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병력 지금도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결국 이걸 또 강군 논리를 들이대면서 병력을 줄인다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취약성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아래쪽 부분대로 취약성을 가지고 가는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반복하는 얘기는 의미 없습니다. 군대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이런 얘기 다 아는 얘기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첨단 전력 또 병력 자원 둘 다 지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북한의 병력이 120만 명이 있다고 100만 명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절반 수준을 유지한다는 논리는 굉장히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병력으로 어떤 무기로 어떻게 우리 안보를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병력은 줄지만은 정예화된 병력으로 하면 얼마인지 안보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상군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안정화 작전기에 들면은 상당히 많은 지상군 병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네. 향방 작전으로. 그런 병력은 이제 모병제가 논의되면은 어떤 형태로 모병제를 만들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모병 상비 병력에 플러스해서 미국의 리저브 포스처럼 네. 절반은 군인, 절반은 직업인처럼 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병 상비 병력에다가 국민 개병제 입각해서 전 모병 자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1년에 한 달 내지 2달 훈련시켜서 예비군으로 편입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주장은 상비 병력을
줄이고 나머지 필요한 안정화 작전기에 필요한 병력들은 예비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모병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상시에는 달리 또 징병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운영의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시는데. 진 장군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력을 조정하는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가 강조한 안보 여건입니다. 안보 여건이 좋아지면 줄일 수 있고 나빠지면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예비군입니다. 우리가 이 모병제 얘기를 하든가 병력 감축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될 얘기가 예비군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사실 거의가 예비군 제도나 다름없거든요. 그냥 일정 기간 훈련 마치고 와서는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항상 동원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예 예비군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을 들이고 있거나 모병제 얘기를 하면서 예비군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비군도 사실은 줄이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 예? 두 분의 관련 전문가 얘기도 많이 좀 드려야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변에 청년 세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오늘 그 두 분 양쪽의 대표 나오셨는데 얘기 계속 듣기로 하죠. 네, 북한군 재래식 전력 그리고 뭐 핵무기 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뭐 모병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육군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육군을 30만 정도로 감축하자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총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전투기와 탱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에 관련돼서는 방금 예비군 전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육군을 보유하면서 그리고 예비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처럼 그렇게 예비군 유지하려면 저희가 6주간에 뭐 예를 들면 지금 5주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기초군사훈련 모든 전 국민 뭐 남성들이 다 받게 하고 그 이후부터 예비군 전력으로 전력화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현역 장병을 어떻게 이제 감축하고 어떻게 이제 뭐 전투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화감, 공평한가? 저는 징집제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소득보단 자산이 더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과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면 부자가 2년간 경력 단절이거나 경제활동 못한다고 해서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2년간 경력 단절되면 군대 갔다 와서 또 학비 벌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게 징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간 군 복무 기간만이라도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돈을 지원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소위 2030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병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30만 개 만들고 소득 보장하자는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 당연히 줄어드니까 왜 2년간 군대로 끌려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병제는 충분한 그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30만 또한 다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국민들과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이제 물론 책임자와 전문가들의 그런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발맞춰 가야 될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여전히 이제 그 모병제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20대에서도 이제 그 모병제에 대한 반대가 5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물론 개인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론 안 가는 게 좋다라고들 다들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20대에서도 이렇게 모병제라고 할 만한 그런 좀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인가 여전히 이제 이 북한을 그 위에다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안보에 대한 이런 대비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20대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2년 대선 때 최초로 이제 모병제를 김두관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가 갖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 모병제 지지율이 15.5%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소위 그 28사단의 윤리명 사건이 난 그 시점에는 모병제 지지율이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2019년 현재 모병제에게 달궈진 이 시점에는 33% 지지가 나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2016년에 벌써 50%를 넘었습니다. 추세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점차 지지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물을 익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 군 관련 기관에서 전문 기관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선거 직전에 그 국민들 앞에 터뜨리고 이런 행동 자체가 모렴치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 대표님 예비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예비군 정예화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최전방에 바로 뒤에 밑에 있는 정예 예비 사단 5개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지금 6개 사단.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48시간 이내에 35만 명이 바로 적각 완전 무장 태세로 동원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인구 우리나라로 치면요. 48시간 이내에 200만 명이 바로 전투 부대로 바로 돌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평시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이렇게 유사시에 적각 동원될 수 있는 소위 예비군 개혁을 이룬다면 저도 모병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그거대로 예비군대로 줄이고 예비 사단도 해체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말로는 강군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럽고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김 박사님, 지금 예비군이 우리나라에 300만 명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던 시절에 전체 병력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300만 명이면 너무나 넘치고 넘칩니다. 북한은 770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지만은 병력이 전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동원 사령부를 만들면서 예비 병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현재 전쟁에서는 병력으로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병력만 양성해서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예비군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장군님, 제가 진장군님 군대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저는 안보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정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가르쳐야 되는데 쟤를 수영을 시키려면 깊은 물에 한번 그냥 던져놔야 된다. 그래야 지가 헤쳐나온다. 그러다 얘 죽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다가 그럼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안보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자꾸 하시면 그거는 안보 정론에 어긋나게 됩니다. 네, 그 부분 또 다시 또 시간이 되면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좀 구체적인 한두 가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되는 게 모병제로 전환하면은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적정한 규모로 모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예산 관련은 현재 장경태 위원장 어떻습니까? 예산 관련은 추가로 지금 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필요하다고 또 보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병력을 얼만큼 감축하냐에 따라서 20만에서 35만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2.3조에서 6조 혹은 9조라고 또 전에 백분톤에서 박희락 교수님 9조 주장하시던데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에 국방예산 40조였습니다. 현재 46조고요. 내년도 예산안 50조입니다. 3년간 10조 늘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병제 전환 3년 만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 혹은 15년 걸릴 텐데 15년간 9조 더 든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저는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재원의 문제, 그 충원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 등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백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 9조, 10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병제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그만큼의 그러면 많은 세금을 국민들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면 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9조, 10조에 대한 것도 이제 실제 이제 직접적인 비용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게 인건비뿐만 아니라 부사관이나 장교의 봉급 인상 그리고 간접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 너무나 장밋빛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또 국방 차원에서 예산 고려 사항도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병제를 전환할 때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3.5조 원, 6조 원, 7조 원, 9조 원 얘기가 있는데 부대적으로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백경원 대표는 우려하는데 지금요? 모병제를 전환하기 위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들인데 제 연구에 의하면은 약 4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에 20만 명 모병으로 하면은 약 7조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전환하기 위한 부대 감축과 부대 통폐합을 포함하면은 약 3조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는 한 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장 대표가 장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국방비가 현재 1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약 1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4조 원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약 20조 원을 투자해서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4조 원 투자해서 20만 명의 양질 일자리를 만들면은 얼마인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측면 일자리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우리가 46조 중에서 말이죠.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국방에서 제일 다급한 것이 방위력 개선비거든요. 근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 전체에 딱 3분의 1밖에 안 돼요. 15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공모함 한 척 만드는데 돈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 조종사시니까 잘 아시지만 비행기 하나 가져오는데 1,000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죠? 이게 말이 쉬워서 국방비 늘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 정도의 안보 위협을 가진 데 대처하는 데는 우리 국방비는 지금도 계속 헉헉거리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방 예산 중에서 40%가 인건비입니다. 40%가 지금. 방위력 개선비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인건비에 돈 계속 다 퍼부으면 방위력 개선비는 얼마를 쓸 거냐는 얘기입니다. 30만 명을 모병제로 쓰면요. 모집하면 약 11조 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뭐 부사관, 전문 부사관 늘리고 전문 부사관 10,000명 늘리는데 1조 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요. 다만 우리 이제 장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10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당장은 굉장히 다급한 우리한테 헉헉대는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고 그래서 이 돈 문제, 예산 현실성 문제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돈이 여력이 나면 방위력 개선비에다 먼저 넣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2010년도에 우리 진 장군님하고 국방계획 작업을 하면서 우리 병사들 월급이 턱없이 적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많이 늘려야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많이 늘어난 건 참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이걸 정말 무한정 늘려서 방위력 개선비에 압박을 가하는 수준까지 늘리는 거 이거는 곤란해요. 젊은 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참 어렵지만 동참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 저도 병역 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대를 감으로써 더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뭐 6조, 9조, 11조 부대비용까지 저는 그것도 뭐 고려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회비용을 통해서 이 30만, 40만의 청년들이 혹은 군대를 안 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어떤 수익 창출이 11조에서 15조입니다. 이건 저희의 입장이 아니고 경총에서 연구 결과고요. 15년간 GDP의 145조까지 이익이 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현재 병력과 현재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만들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9조, 11조, 9조까지 좀 양보해서 들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병력 유지 비용, 훈련 비용, 주둔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만약 주둔 비용도 감축하고요. 또 지금 현재 알짜 땅들의 많은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부대 땅들 줄여가면 충분히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수익 창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방위력 개선비 말씀하셨는데 병력 운영, 전력 운영 다 저희 유지하면서 방위력 개선비 지금 15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력 운영비 18조입니다. 46조에서 지금 50조 늘릴 때 저희가 방위력 개선비 깎으면서 올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정적 여건도 되고 또 충분히 국방력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줄일 부분들은 줄이고 또 늘릴 부분들은 늘리고 또 현대화할 부분들은 현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그런 국방의 개혁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은 가는 것과 그리고 현재 이제 그런 병력을 또 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것과는 저는 어쨌건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이게 그렇게 우리가 장밋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국방의 현실인데 그 최전선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좀 장밋빛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예산 재원이 있습니다만은 국민 개병의 형태인 징집한다면은 병력 자원의 이제 규모를 예측이 이제 가능한데. 모병제로 갔을 때 지금 구상하고 있는 25에서 30만 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주는 이제 대우에 따라서 좀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모병제 전환을 논의할 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얘기가 과연 모병이 가능하느냐 네. 이런 문제입니다. 많은 모병제 전환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죠.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영 환경은 현재처럼 이렇게 거의 감옥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지만은 침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이런 요즘 많이 환경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서 이런 정도의 근무 여건에서 봉급 좀 더 줄 테니 군대 와라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관 수준으로 환경이 개선되면은 근무할 때 하고 훈련 작전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개인 생활하고 집에 돌아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모병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네. 또 하나는 미군의 그 생활 환경은 미국 시민의 중류권 생활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지면은 저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갖추고 나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꺼내야 되지 않나 싶고, 미국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의 모병률을 보면 5.4% 정도,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이제 19만 정도가 될 텐데, 이제 19만으로 그럼 우리나라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여전히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 아까 대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대만도 이렇게까지 모병제를 이렇게까지 끌어오는데 10년 넘는 이런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 기간 동안 왜 이렇게 더뎠냐라고 보면 그만큼 군대에 지원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 군대에 대한 인식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미지도 당연히 바꿔야겠죠. 군대 가면 춥고 군대 가면 배고프고 군대 가면 졸린 그런 군대라면 당연히 가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하고 또 어렵다고 해서 소방관 왜 하냐고 묻진 않거든요. 최소한 병사 혹은 이제 부사관 계급 체계도 좀 달라질 겁니다만 어쨌든 구급 공무원에 준해서 지원하고 또 충분한 대우를 한다면 보상과 예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모병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면은 전 충분히 지원자들 많아질 거라 보고요. 한편으로 방금 모병률 얘기하셨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전 정권의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0.5%입니다, 인구.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25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 수준으로 인구로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가고 싶은 군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군인에 대한 보상과 예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걱정하시는 자꾸 이제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군 얘기할 때도 어떤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을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아마 비대칭 전력일 거라고 봅니다. 핵무기든 생화무기든. 그럼 그 생화무기든 핵무기 막으려면 보병 위주의 편제하면 안 되죠. 보병이 막을 수 있습니까? 소총 들고 가서 생화무기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략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한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우리를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재래 도발을 하면요.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걸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백령도를 강점하고 한국이 이걸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 핵을 쓰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백령도를 그냥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래 무기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혼배합해서 쓰는 북한의 전략들을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저는 말이죠. 네. 지금 응모 자원 얘기입니다. 예, 응모 자원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하게끔 처우를 계속 개선해야 되죠, 그죠? 그 개선하면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죠. 그러면 방위력 개선비에 쓸 돈은 자꾸 더 못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참 악순환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악순환이 될지 선순환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책상에서 예측할 뿐이지 정확히 거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병 자원을 모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어려우면은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죠.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병사, 부사관, 장교 이런 계급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가 모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병사가 없어지고 다 부사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부사관에서 장교를 선발하고 그 장교에서 장군이 되고 그렇습니다. 대만을 말씀하실 때 사실 저희가 적정 수준, 인구 대비해서 0.5%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중에 25만이라고 했는데 대만이 모병제 못 치우고 있는 이유는 2,5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어떤 목표치를 20만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대만 인구를 따졌을 때 사실 한 모병으로 충족할 수 있는 자원 한 10만 명으로 많이 목표를 설정했다면 대만은 충분히 모병제 채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대만의 어떤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모병제 규모만 줄이면 다 되는 거네요. 뭐 줄이면 거기에 올 사람들 20만 명이 모집이 안 되면 10만 명을 줄이면 되고 10만 명이 모집 안 되면 5만 명을 줄이면 그랬을 되는 경우 이제 개병과 모병을 인구에 이제 비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병제를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 이렇게 내놓을 일인가 싶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 군대의 현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가정형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국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 이렇게 변환하면 된다, 뭐 월급을 올려주면 된다, 현실을 더 처우를 개선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건 이제 미래의 이야기고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이 발딛고선 현실에 기반을 두고 그러면 어떨 것인가를 자꾸 고민을 해야지 자꾸 가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죠. 모병제로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흑수저들만 모병해서 결국은 과거에 징병에 대한 국민의 병역 의무를 흑수저들로만 대체하는 거 아니냐, 불평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경태 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징병제가 흑수저를 고착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병제로 바뀌면 군대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라든지 정치인의 자녀들 오히려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렇게 저는 실현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소득이 없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흑수저들에게는 정말 그 군대 2년도 정말 아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 학비든 취업 준비든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자산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 2년 그거 쉰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집제가 불평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제도다.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최소한의 예우, 2년간 군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징집이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뭐 2년간 기피하거나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경력 단절 때문에. 경력도 단절되고 취업도 늦어지고요. 또 사실 2년간의 대단히 소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뭐 지금 이제 병장 월급 40만 원 이상 최저 시급의 40% 수준까지 올리곤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가정 아닙니까? 뭐 돈 많고 뭐 그런 나름대로 그런 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갈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전 정부의 장관님들은 다 전부 다 미필이셨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징집제 상황에서 병역 기피 현상이 오히려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모병제가 되면 징집 기피라는 워딩 자체, 뭐 단어 자체가 사라지겠죠. 예, 기피 관련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흑수저 관련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흑수저들만 가고 잘난 사람들 자녀들은 다 기피를 해서 그게 무탈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피한 사람들 다 사회적으로 다 지탄받잖아요. 그게 그 공평한 거고 정의로운 거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 사주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주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사주하고요. 예, 지금 사주. 예.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예, 그러겠죠. 예. 같이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사람은 그 당시 국방장관 아들이었어요. 뭐 이름만 되면 잘 아시는. 예? 그 국방장관 아들이 화장실에서 한기수 빠른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면요. 참 군대라는 게 참 공평한 사회구나. 이런 고관 자식들도 와서 다 당하고 겪고 가는구나. 그래서 헌법에 국민 개병제를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징병제가 더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우리 헌법 잘못 만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국방의 의무는 저는 과연 징병제 하에서 정말 공평한 그런 의무 복무를 다 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지요. 사실 우리나라에 부유층 자녀가 그렇지 못한 자녀들보다 군대 군 기피 안 하는 이율이 10배는 높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뭐 실제 통계적 자료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죠. 이런 징병제 폐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백 대표가 여러 번 가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예측을 그냥 예측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징병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 40년 분명히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태,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예측하잖아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지금 논의해서 지금 당장 내일부로 이 모병제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계해서 5년, 10년 후에 모병제를 가자는 겁니다. 김장군님, 그 기피 부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문제는 우리가 엄격한 그 잣대와 제도로서 처벌하고 척결해 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모병제로 간다는 얘기는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 아니 생각이 병역 듭니다. 기피 때문에 저는 지탄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병역 기피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솔직히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군대에서 소식이 뭐 꿀보직이라고 합니다. 소위 CP병 무슨 회관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의 자녀들 육군 병장들이 있다면 그분들 보직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폰 다 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관에 운전병, 장군 운전병들 사복 입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 다 꿀보직들인데 제가 사단 본부대 이상, 군단 본부대 이상 이것까지 다 저도 다 군생활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그런 특혜를 받을 만한 자녀가 오면 다 꿀보직 가고 다 CP병 가고 다 그렇게 국방의 의무 동등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배려도 받고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대상이지 그것 때문에 모병제로 간다라고 근데 하는 그 거는 지휘권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지휘권이기 때문에 보직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정말 평등하게 국방의 힘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의를 할 때도 정말 그런 분들이 2년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보호받으면서 군대 생활하는 것과 정말 어렵게 경력을 단절되고 사회 진출도 늦어지면서 군 생활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말씀하신 겁니다. 거는 소수의 일탈자들이 위화감을 자아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건 뭐 지금 말씀이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모병제가 시행이 돼 가지고 돈을 당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이 대거 모병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집단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달라요. 경우가 좀 달라요. 예. 징병제에 대한 그 보완 방향으로서의 모병제 요소를 도입하는 건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건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요소를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국방에 대한 개혁, 처우에 대한 개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일단 그 병력의 적정선이라는 건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신 이 모병제로 갔을 경우 현재 논란이 늘 되고 있는 군 내부에서의 병영 생활에서의 문제점, 학습들은 이제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뭐 해석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관계없는 얘기다. 징병제 하에서도 함부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은 당연히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거는 그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모병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조금 논리적 연관성이 적은 그 문제고요. 해법으로 모병제를 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병제를 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근데 개선될 뭐 수 있을 거다. 그까지는 예. 저도 인정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만 쳐다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대는 사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에다가 무슨 인권 조사한다면서 그 아무런 권한도 없는 외부 시민단체가 가서 지휘관들 들쑤시고 하는 이런 행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장경태 위원장님 뭐 좀 대답을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병영 생활이 개선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소위 끌려간다는 개념의 군대에서는 그는 국방 중심인데 계속, 너무 인권을 네, 내세우지 않느냐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너무 같은데요. 좀 가둬놓고 하는 부분들, 저는 국방의 의무가 꼭 가둬놔야지만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자유롭게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병력, 선진 병력으로 가야 되죠. 제가 가둬놓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인권을 존중해야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군대가 뭐 이상하다, 개판이다, 인권 없다 이래가지고 법적 근거 없는 바깥에 아주 군대도 잘 모르고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인권단체 만들어서 그냥 이 부대 저 부대 막 들어가서 그 지휘관들을 다 그냥 권위를 다 실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네. 우리 김 박사님의 그 말씀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일단은, 얘기 맞습니다. 예, 근데 모병제로 전환됨으로 같이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도 인권 얘기를 하고 한다면 우선 좀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군 병영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인권 문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면은 저는 정말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천지개벽할 기대합니다.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병영의 문제가 2년 동안 거의 감옥처럼 가둬놓고 단전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이제 어떤 갈등이 악배습이 일어나고 이 사망 사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모병제로 전환돼서 군 내가 전부 다 지역군이다, 지역군으로 채워져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또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을 환경이 줄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선후임병 간의 그런 정말 우리 병사들이 사실은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 1학년 때 1,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간 친구들은 사람을 가르쳐보거나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후임병을 가르치라고 그러니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정자들한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저는 모병제가 되면은 이런 점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께서도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우 박사는 어떤 걸 주로 이제 먼저 최우선적인 선결 과제를 보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당연한 답변이죠. 안보 여건을 먼저 봐야죠. 안보 여건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진 장군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대의 두 개 정론이라고 한다면 유비무환과 거한사위 아니겠습니까? 유비무환은 위협이 있으면 항상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어떤 합의를 하든 약속을 하든 그거는 정치 쪽에서 하는 일이고 군은 항상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위협을 보고 그게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하나고 거한사위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미래를 대비하라는 건데 이건 이제 군대 용어로는 미래 위협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시시각각 미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저 방공식별구역 서해바다 다 유린하고 서해바다는 지금 사실 이미 중국의 내해화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고 패권적인 행동을 계속 보이고 사실 이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고요. 특히 2016년에 중국이 군대를 5개 전구로 개편하면서 이 동북, 북부 전구를 사실 한반도 개입 태세를 더 확고하게 갖추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 위협까지 내다보고 현재의 북한 위협을 대비한다면 지금은 이 모병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군대를 줄일 것이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공론화시켜서는 안 된다. 생뚱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군 당국에서 조용히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가 여건이 됐을 때 내놓는 카드지 지금 이 얘기를 국민한테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안보 여건이 어려우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군 생활을 잘하고 더 안보를 다져나가자. 이렇게 설득해야 될 때 왜 모병제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진희 형께서는요. 예. 모병제가 전환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안보 충분성, 그다음에 모병 충분성, 그다음에 예산 충분성이 준비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 병역 환경이 안보 공백 상태로 이어진 이 마당에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벽하다고 지금 누구도 가보지 않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안들을 안 되는 논리를 찾아서 계속 안 되는 쪽만 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부터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백 대표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 예, 저는 2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2년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으면서 이제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나도 이제 세계 무대에 서겠다, 번영의 길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년 후 지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전히 지금 북한과의 그런 뭐 대치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된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뭐 한겨울에 찬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충분한 대비 태세를 계속 갖춰가면서 이제 계속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여전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뭐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존하는 위협, 미래 위협 다 위협을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징집제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안보를 강화시키는, 육군력을 강화시키는 안이 저는 모병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건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일단 이 정예와 현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디제 침범하고 있죠. 그럼 해군과 공군 전력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전쟁 양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 국군의 상은 보병 위주의 편제라기보단 기계화 보병, 현대화 보병 만들고요. 또 육군과 해군 전력 강화시켜서 저는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군 수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들 없어지도록 지금 2개 군간 6개 사단 없어집니다. 22년까지.
근데 지금 현재 38개 사단 중에서 사실상 기계보병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기계보병 한 10개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동원예비전력 혹은 동원예비군 뭐 사단이라든지 보병 16개 사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 비용, 병력 유지 비용, 전력 유지 비용 다 돈 써가면서 정예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예화하자. 하지만 보병 전력 좀 줄이고 좀 더 현대화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모병제로 전환했을 경우 김태호 박사님 이게 그 헌법 사항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헌법에서의 법률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민개병제 모든 국민은 국방 의무를 진다고 했으니까 개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헌법은 문제 없이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상황은 아닌데요. 논란 사실, 대상일 겁니다. 헌법에 명시된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남성은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징집제가 국방의 의무다라고 해석한다면 여성은 국방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병력을 부과하는 방식이 모병제와 징집제로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를 뿐이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국방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모병제 논의 또 뭐 실천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또 안보적인 관점에 진단하든 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 주문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먼저 하실래요?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낡은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과는 현재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병제 논의 자체가 누구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자. 그리고 정말 미대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페인트 칠 시키고요. 또 생물학과 나왔다고 해서 잔디 깎고요. 또 혹은 뭐 지리학과 나왔다고 해서 운동장에서 돌 찾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정말 군인이라고 하면 국가의 정말 대표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군대 만드는 게 전 모병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경원 대표. 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이제 병력 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모병제냐 징병제냐는 논의보다 제일 우리가 기준과 좌표를 둬야 될 것은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 의원께서, 진 의원께서는. 예.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의 그 사례를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는 대체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또 미래전 대비 군사 혁신이 이루어지고 총 병력 대비 육군 병력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 또 선거 관련 국민적 이슈가 생기는 나라, 네. 그리고 인구 변화로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나라들이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딱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걸 결론 주셨습니다. 김태호 원장님. 예,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인데 안보 문제에서 함부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꼭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제시하는 거 이거 좀 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여야 똑같습니다. 과거에 여당 야당 다 그랬습니다. 제발 이거 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폴리티션이 되는 것이다. 표가 없더라도 안 생기더라도 안보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오히려 반대로 설득하는 것이 그게 스테이트맨 정치 지도자가 되는 길이죠. 우리 정치권이 좀 정치 지도자다운 행보를 해주기를 원하고 젊은이들한테도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 의원들이 하는 말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고 이게 나한테는 몇 달 더 고생을 시키는 일일 수 있더라도 이게 국가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옳은 길을 가고 그 어떤 그 정치인들의 그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군 관련 문제 국민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모병제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정말 신중한 접근은 필수적이겠죠. 또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 역시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토론당당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